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금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인데 다스베이다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제 방송에 본 방송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진짜. 네. 피노키오님 오늘 1착으로 오셨어요. 예. 강물님도 오셨고 네시조니님, 수님 오셔서 인사 나누셨고, 네, 와이파랑새님 조금 전에 심콩 이렇게 또 두드리면서 들어오셨고요. 네, 마음이님도 딱 오셨습니다. 네, 네시조니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까망님께서도 스탠바이 딱 하시다 딱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이걸 방송을 하려면 제가 이번 주는 사실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이렇게 일정도 좀 조정하고 하면서 뭐 자료도 좀 아무래도 좀 봐야 되고 제가 하지 않던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평소에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눌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름 재밌습니다. 네, 정재준님께서도 인사를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우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주시민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은혜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피노키오님의 채팅창 문제가 빨리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답답합니다. 화진포님, 네, 다스베이다 보시다가 오셨다고. 네, 영광입니다. 네, 다스베이다를 이긴 겁니까? 화진포님 입장에서는 다스베이다를 제가 이긴 거네요. 감사합니다. 레피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재준님, 다시 만난 세계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뻤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요즘 우리 개혁의 딸들의 그 아이콘 같은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음악에 대해서 좀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이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개혁의 딸들이 그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집회하면서 그 노래를? 그러고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그런 의미가 되다 보니까 참 긍정의 힘이구나. 그래서 오늘 7시에 방송됐던 그 노나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 어머님 때 속에 갖고 있는 그 한 같은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내면화되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여성들 파워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내면화되지 못하고 거기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배 높은 치매 유병률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조금 새로 배운 것도 있었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예. 피노키오님께서는 오늘 방송 괜찮았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마리님, 네, 귀팅, 귀팅, 영광이죠. 네, 귀팅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딥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님께서 지금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마음이님께서도, 읽어주시는데, 제가 읽는데 안 보이는 그 아이디, 닉네임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이게 참, 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유튜브 이 도사이신 분들에게 문의를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알아보는 데는 저도 한계가 있어서. 수님께서는 수님 댁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근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처음에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다 그렇게 걸어다니시니까 어르신들이. 근데 시카고에서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정말 한국 분들만 그렇게 할아버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서 할머님이 가방 들고 짐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니까 그게 도드라진 거였죠. 한국에 저 계속 있었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독특한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관찰을 했던 것이죠. 네. 윤주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존 케이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물님, 제 안경이요? 예, 제가 얼굴이 커서 얼굴을 좀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경도 좀 이렇게 큰 거 써야 됩니다. 예. 지금 더 큰 것도 주문했습니다. 안경. 이따시만한 거로. 예. 소국향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살자님, 멋진 아이디네요. 닉네임. 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참 요즘 열심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정신이 디스트랙트 되고 있습니다. 분산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 옆에 있는 옆 나라에서도 큰 일이 있어서 참. 한지윤님, 노나라 꼭 챙겨보신다고, 내용이 괜찮다고. 글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 감사하네요. 저도 나름 이렇게 정치 분야와 노인학 분야를 좀 접목을 해서 좀 그런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능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내용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매번. 네. 근데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또 용기가 100배해서 또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베,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던 아베가 저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오전에 소식을 듣고 속보 뜨는 거 보고 뭐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인 줄 알고. AJN님, 노나라 시간은 뭐 이를테면 오늘처럼 뭐 열린 시민 시민 열린 공감, 시민 언론 열린 공감, 막 헷갈리네 저도. 시민 언론 열린 공감 오늘 방송처럼 약간 중요한 방송들이 있거나 역사 강의, 신명섭 선생님의 역사 강의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방송들이 주가 되는 게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뭐 그렇게 주로 이제 뒤는 아니고 앞 정도로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토요일날 방송되기도 하고, 뭐 노나라는 시간이 제 영상은 보통 30분 안쪽 영상이니까 크게 뭐 그렇게 막 고정이 돼서 방송이 되는 뭐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만 항상 이렇게 보시는 편이라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본방사수를 안 하셔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챙겨서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와이파랑새님, 네, 저도 오늘 보도되는 거 어떤 분이 올려서 내용 보고 알았습니다. 은혜님께서도 오늘 노나라 방송 괜찮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을 좀 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님, 산탄총 2발. 또 지금 조금 전에 뉴스로는요, 산탄총이 아니라고 그냥 권총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짧아서 보기 좋으시다고. 커피나무님, 네. 바지, 네. 그 바지는 두고두고 놀림거리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제대로 입었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뒤집어 입었든, 정말 한동안은 놀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살자님께서도 노나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곰마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채팅창에서 오랜만에 뵙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뵙는 건가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존 케이지님께서 속이 시원하다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다 속이 시원했을걸요? 저는 딱 그냥 유튜브 개인 방송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개인이 생명을 잃은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인도적이나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분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빨리 그냥 모셔오고 싶었어요. 41살 전직 자위대원. 정말 아주 그냥 대한민국의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거, 정치인들이 못하는 걸 했어요, 그분이. 곰마미님께서도 오늘 노나라 잘 보셨다고. 꽁주님 오셨네요. 네. 어제 방송 끝날 쯤에 오셨었죠, 꽁주님. 네. AJN님, 네, 개조 권총인지 뭐 하여튼 그게 산탄총으로 그게 보도가 됐었는데 산탄총이 아니었대요. 예. 마음이님께서도 28년 전에 김일성 사망일이 7월 8일 우연히 없는 것 같다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그렇게 됩니까? 네. 한지윤님께서는 경통이 경호 강호할 듯,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김이라님 안 늦으셨어요. 네, 지금 인사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시조니님께서 아베 죽음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동급 아니냐고. 거의 그 정도 되죠. 아베가 또 그 다음 차기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죠. 하여튼 뭐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 동시대에 진짜 살기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뭐 일본 사람들이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아베 이토 히로부미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우리 안중근 열사님, 의사님,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그분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아주 뭐 속이 후련한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이. 그러니까요, 마음이님. 아베 때문에 한일 관계가 개판된 거예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아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나 태도가 지금 경통이랑 비슷해요. 상대방에 대한 뭐 의견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 그냥 무시. 그냥 완전 무시. 네. 하고 싶은 대로. 아유, 꽁주님 별 말씀을요. 항상 찾아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드리죠. 기억을 안 할 수는 없죠. 제가 뭐 다 오시는 분들 다는 뭐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꾸준히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아이디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예. 수님께서도 저도 안중근 의사 딱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일본인이 안중근 의사 팬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황당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 화진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는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이라고. 와, 대단한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막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해 있지 않다고 하는데 3D 프린터로 해서 권총 만들 정도면 그 사람 완전히 기술적으로 엄청난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댓글 보니까 거의 비슷한. 예. 지금 오디오 괜찮아요? 소리가 막 찢어지거나 그런 게 없나요? 갈라지거나 그런 게 없나요? 지금 저 바로미터 상에서는 약간 소리가 크게, 오늘따라 유독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소리가 여러분 들으시기에 편안하신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저도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김일환님께서.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님 말씀, 그 양가 감정 같은 거죠. 아베가 진짜 미워서 막 그런 사고를 당해서 좋긴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어쨌든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피노키오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저도 그 말에 아주 신경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뭐 유능한 뭐 오래된 원로 정치인이 뭐 유능한 뭐 정도 뭐 그냥 뭐 그렇게 말하면 돼. 존경하는, 누가 도대체 존경한단 말입니까? 진짜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강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쁩니다는 좋습니다를 저는 읽힙니다. 네, 나쁩니다라고 타이핑 하셨지만 저는 목소리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일환님. 평화헌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더니,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그 아베 사망한 요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한데, 그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슬픕니다. 어쨌든 생명을 잃은 것이니까. 그런데 참 그 사람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과의 역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좀 그렇습니다. 네. 레피리님, 강물님과 저요? 특수 관계자냐고요? 원래 진짜 특수 관계자는요, 그렇게 막 특수 관계자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김일성 사망했을 때 그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김일성 사망할 때 완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분석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내가 막 무섭고 어렵고 힘든 것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 같은 거를 접했을 때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정신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 충격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김일성 죽었을 때 김일성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올 때 그 제 눈에 보여졌던 비전 같은 거, 보였던 것들, 들렸던 것들, 심지어 맡았던 냄새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던 거죠. 그 순간에. 네. 그래서 로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그 94년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오래돼서 한참 돼서 막 모르는데 그 순간만큼은 기억을 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군대 갔다 와서 그 이듬해였어요. 복학해서 2학년 복학해서 3학년 학교를 다니던 3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에 친구하고 테니스, 그때 한참 이제 뭐 몸 건강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친구랑 테니스 칠 때였어요. 한여름에 7월 8일이니까 그때도 더웠어요. 날이 해가 완전히 맑아갖고 오전에 친구랑 테니스를 치고 학교에 지금은 학교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고 저희가 학생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용할 만한 테니스장이 있어서 오전에 친구랑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테니스를 치고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자고 학생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저 냄새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 짬 냄새. 학교 식당이라도 그게 짬밥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단체 급식을 하는 그 특유한 냄새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 식당에서 나는 그 컴컴한 그 냄새에다가 밥을 먹던 그 식판, 반찬, 그 음식 냄새, 그게 다 기억나요. 그때 날씨, 그리고 제가 그 뉴스를 접했던 상황, 그게 너무너무 그때가 점심때쯤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오늘 그 김일성이 죽던 날과 같은 날이라고 아까 딱 제가 보고 나서 그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예. 김일란님께서는 그때 2등병이셨으면 저보다 군대를 늦게 가셨네요. 저는 제대하고 2해 정도가 2년 정도가 지났을 시기니까 그때 아마 당연하죠. 그때 김일성 사망이면 온 부대가 완전히 비상이죠. 네. 열심히 살자님께서도 그해 여러분 가뭄으로 폭염. 그래서 그날 날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마. 네. 연세들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얼추 저랑 비슷하시거나 저랑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네. 그해 여름도 다 기억하시네요. 김인환님께서는 아마 군대 계셨으니까 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민주시민님께서는 중학교 수업 중 들었다고. 얼마 차이 안 나는 겁니다. 네. 저랑 그렇게 차이 안 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때 기억을 하면 정말 좀 28년이라는 세월이 무상하네요.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아베가 총에 맞았다는, 지금 중태라는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제가 오전에 집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하던 일, 그때 제가 봤던 그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납니다. 아베가 총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뉴스였어요, 저한테는. 네. 장명숙님께서도 그해 여러분 기억을 하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기억력들이. 저는 딱 그때 그 순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전 몰라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페와우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물님께서는 오늘 초저녁에 약주를 하셨습니까?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일본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일본의 그 최장기 집권을 했던 전임 수상이 또 차기를 노리고 있는 아주 유력한 그 자민당의 수장이 일본 자국 내에서 유세를 하다가 총에 맞았다는 거,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일본은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어젠가 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넘사벽이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일본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일본에 대한 얘기들,
물론 그게 일본 사람들이 다 조선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만들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때 당시 일본인들이 저희 어머님이 해방둥이시고 아버님은 그 전해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불법 점거하던 시대를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서 그 교육을 받으셔서 제가 어떨 때 들어보면은 그 좀 지금으로서는 잘 안 맞는 얘기들을 제가 크면서 듣고 자랐어요. 뭐 이를테면 뭐 한국 사람들은 팽이처럼 계속 때려야 잘 돈다든가, 또 근성이 냄비와 같아서 금방 끓고 금방 식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거의 비판적인 거 없이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고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제가 20살이 넘고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그것들이 모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 우민화 정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했던 그러한 영향의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일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폴미님께서도 지금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게 정말 더웠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네, 아베 얘기하다가 지금 그 주변 언저리 얘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일파, 그리고 친일파 그 자손들이 많은 국힘을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정말 싫어요, 친일파들. 예.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유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그런 환경에서 크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세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친구들 사이에서 좋았던 게, 요즘 아이들은 애플 핸드폰 최신형 갖고 다니는 게 최고잖아요. 그때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와, 파나소닉, 소니 최신형 갖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워크맨. 네. 그 중에서 막 아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팬시하게 디자인 만들어서 막 그 용산 전자상가 가서 10몇만 원씩 주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아버님이 마이마이를 사주셨는데, 마이마이는 중학교 때 딱 쓰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싫더라고. 그래서 팬시한 일제 사고 싶어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거 산다고 용산 전자상가 가서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정말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워크맨 그거 하나 있으면 탁 학교에서 책상에 딱 꺼내놓고 딱 듣고 막, 그쵸? 예. 막 TV 방송이 되냐, 녹음이 되는 거냐, 막 테이프 넣고 막 니 거 녹음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희가. 예. 말씀드리는 가운데 또 문숙님께서도 오시고요. 네, 또 쭌쭈님께서도 오시고,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키님께서도 저희 아버님과 민키님 아버님이 동갑이시네요. 그러면 예. 저희 어머님과 그러시네요. 저희 아버님은 44년생이시고 어머님은 45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화를 여러분들 채팅창을 이렇게 문맥에 없이 그냥 딱 보면 제가 지금처럼 순간 프리즈 될 때가 있어요. 당황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 말씀씩 다 하시네요. 네, 그 워크맨 최고였죠. 예, 그러다가 그때 또 조금 이제 좋은 게 코끼리밥통, 지금 수우님 말씀하시는 부의 상징이었죠. 외국 갔다 오면 무조건 코끼리밥통 있어야 돼, 그 집은. 그 집의 부의 상징은 그 집 부엌에 코끼리밥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죠. 뭐. 예, 그때는 우리 한국의 제 기억으로는 마마 전기밥솥이 있었어요. 마마 전기밥솥, 압력밥솥 아니고, 제 기억에는 그 빨갛게 생겼고 디자인도 좀 촌스럽고 그랬어, 그거는. 그쵸? 마마 전기밥솥. 그리고 하얀 코끼리밥솥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잘 사는 친구네 집 가면 그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장명숙 씨 댁에는 부자셨나 보네요. 소니 TV 있는 집이면 정말 부자였어요, 그때는. 예. TV 정도면 부자죠. 예. 그때 한국이 VCR도 나중에 나왔잖아요. 예. 그거부터.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저희 20살, 30살 정도까지는 뭐 소니, 가전제품, 소니, 파나소닉, 뭐 아이와 이런 게 뭐 코끼리밥솥 뭐 이런 게 대세였습니다. 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아, 마마 전기밥솥 맞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마마 전기밥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크다가 와, 일본을 이기는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그때가 우리나라가 뭐만 하면 일본을 이겨야 된다. 근데 일본이 우리를 아래로 보는 게 느껴졌지. 우리 스스로도 조금 열등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뭐 소득도 그렇고 일본은 완전 선진국인데 우리는 중진국 정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맨날 긁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보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논노 잡지 같은 거, 그땐 카페를 많이 갔으니까 카페 같은 데 가면 논노 잡지 같은 거, 일본 잡지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와, 일본 사람들 옷도 잘 입고 차도 멋있고 워크맨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 쓰고, 와, 논노의 그 종이의 질도 너무 멋있고 막 완전히 일본 넘사벽이었고 완전 선진국이었죠. 그러다 저는 미국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을 딱 갔는데 코끼리 밥솥 너무 싸고 소니 TV가 너무 싸고 파나소닉 VCR이 너무 싼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 것 그 제품도 있는데 우리나라 것보다 조금 비싸. 사기가 만만한 거야. 그래갖고 저는 미국 처음 가자마자 97년도에 미국 처음 가자마자 코끼리 밥솥 사고 TV 소니 TV 사고 파나소닉 VCR 샀어요. 그 전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신나갖고 저는 막 샀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본이었단 말이죠. 저한테는, 여러분께도 그렇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돼갖고 삼성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디지털이 일본을 드디어 누르기 시작한 거였죠. 너무 기분 좋았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가전제품 파는 곳에서 그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라디오 쉑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건 베스트바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제일 큰 디스플레이 그 하는 곳에 일본 제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제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 살다 보니까 애국자가 되는 거지. 94년에 미국 가셨으면 그때는 완전히 소니가 탑이었죠. 장명숙님.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보시면 세대가, 아, 어떻게 이제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세대가 비슷하시구나,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카메라는 와이파랑새님, 카메라는 아직도 일본이 시장을 점유 대부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워낙 기술이 좋아. 정밀 그 기계 쪽으로는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독일과 일본은 그 기계, 정밀 기계 쪽으로는 아직도 세계를 잡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혜원님께서는 너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불금에 큰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논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한 일본이었고 넘을 수 없는 그런 일본이었는데, 그러한 나라에서 그 거물 정치인이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총을.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총을 지금 누가 아무리 현재 우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한민국에서 사제총으로 3D 프린터로 만든 총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을 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의 사건, 그것은 아베라는 사람의 정치인의 사망도 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주변 상황이나 정황도 저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그간에 나오는 뭐 이런, 특히 제가 뭐 페이스북으로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 글을 인용을 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는 뭐 깨어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쓰신 박태용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일본은 정말 아직도 후진국스러운 사회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저렇게 독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목소리도 못 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 못하면 탄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저력을 가진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네, 도장, 팩스 뭐 이런 것들,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요, 예, 그 기계를 만들려고 하면 로봇을 그런 걸 만든대잖아요. 우리처럼 뭐 착착착착 넘어가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는 로봇을 만든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장 찍는 로봇을 왜 만들어요? 도장이 필요 없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일본 사람들은 너무
80년대 버블 경제 이후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일본의 스탠다드가 세계 스탠다드였거든요. 만들면 다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자동차는 지금 미국에서 일본이 아직도 잘 팔려요. 저는 미국에서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처음 가서는 가전제품은 일본 제품을 많이 쓰고, 어느 순간 지나서부터는 한국 제품을 썼고, 한국 제품이 좋으니까 저는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거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차는 일본 차를 계속 탔어요. 예. 고장이 안 나요. 유학생 신분에서는 돈 안 드는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중고차 사서 미국에 사는 15년 동안 계속 중고차 일본 차 탔습니다. 예. 그건 뭐 사실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아요. 일본이 만드는 스탠다드, 일본이 만드는 기준은 세계 스탠다드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계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눌리고, 일본 그 가전업계, 가전회사, 전자회사, 전기회사, 전자회사의 시가총액을 전부 합해도 삼성전자를 못 이긴대잖아요. 삼성전자 하나를 못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일본이 완전히 망조 같은 거죠.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쯤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 소득에서도 일본을 이기고 있다는, 소비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소득이라든지 실질적인 개인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두 개씩 경제 지표들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작년에 좋았어요. 와, 어떻게 꿈도 꾸지 않았는데, 내가 내 당대는 아니고 내 다음 세대에서나 가능할까? 그 다음 세대에서나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던 일본을 이기는 것이, 와, 이제 이게 되는구나.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것이 사실로 뉴스로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세계와의 비교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들 그 우물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의 사고,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낮았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정치인들의 통치를 받고 정치질의 노름에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본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렇게 망조가 든 겁니다. 어제 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빚이 뭐 1100조? 일본은 뭐 경단위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갖고 지금 조만간 폭삭 망할 거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국민들의 생활은 어떠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그 41살 먹은 아베를 저격한 그 분은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을 나타낸 그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봅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저희처럼요, 예, 인간적으로는 생명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뭐 이런 양가 감정을 아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일본 국민들이 그간에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인터넷이 이렇게 다 사방팔방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 세상에서 어떻게 일본에서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서 어떤 FBI를 찾아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회담을 했는지도 실시간으로 올라올 정도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막 그 창고 같은 데서 회의하고 있는 사진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요즘은 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 국민들이라고 맨날 그렇게 일본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눌려서 그들의 그 정치 노름에 희생양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그 아베라는 사람이 국민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한국계나 무슨 한국 뭐 저기도 아니고 일본 사람, 그것도 전직 자위대원, 그러니까 전직 군인이죠. 전직 군인의 총탄에 사망을 했다는 걸 보고, 야, 일본이 이제 정말 가는구나. 드디어 국민들의 어떤 정치인들의 증오라든지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감이
저 정도까지 됐구나. 총을 갖고 그 사람을 쏴서 살인을 한다는 거는 그건 인간의 분노가 최대한 끝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본 사회가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좀 험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미님께서도 그러시고 거기 많은 분들이 기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걱정도 되신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현지에 있는 한인들이 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부터 아주 다양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우려, 일본 사회에 대한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접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지금 피노키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렇게 채팅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죠. 지금 경정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못지않게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 한숨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심각한 건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죠. 경통.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지지율 따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오직 국민들만 보고 갈 것이다. 그 말이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아마 경통은 지지율이 1%까지 나와도 1% 지지율이고 99%가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1%만이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의 지지율이 1%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대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1%라도 남아있는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위한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경통에게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 여타의 어떤 사회적인 통계, 여론, 특히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목소리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은 뭐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다 오늘 나온 이준석 몰아내고 뭐 어찌저찌 뭐 말은 해도 결국은 거기에는 저는 그 개인적인 뇌피셜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윤석열 몰아냈죠. 이준석 대표 몰아냈죠. 마음에 안 드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예? 자기 정치한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 장제원 하나잖아요. 거기만 지금 경통이 하는 대로 말 잘 듣고 거기 입안에 혀처럼 하고 있는 게 장제원이고 권성동 대표만 해도 약간 중간이잖아요. 지금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장제원과의 약간 반목도 있고 가는 스타일이 권성동만 해도 너무 저렇게 가면 안 되고 정치는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준석이 나중에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 이준석이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갖고 오진 않았잖아요. 내가 이건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경통이 지금 택할 수 있는 것 하는 짓은 뭡니까? 권력 장악이죠. 그건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국정원 일단 1급 다 대기 발령해놨고 오늘 뉴스 올라온 건 감사원 지금 1급 다 퇴직했고 감사원 이제 다 자기 사람으로 다 넣을 거고 그리고 한동훈 밑에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직접 컨트롤하게 당분간 내버려 둘 거고 뭐 그냥 완전히 자기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움켜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거 이하도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 국민들의 여론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예, 1% 남을 때까지 그 사람은 오늘과 같은 포지션으로 계속 갈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그런 대선을 할 때만큼의 아쉬움, 뭐 이런 아쉬움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손길이 필요해. 저는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급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난 대통령이야. 너네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다 보낼 수 있어.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국정원, 감사원 등등 다 장악을 하고 이제 모든 특히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반대 진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몇몇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정부터 시작해서 아마 어마무시하게 자기들 세상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한동훈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딸 문제로 해서 이번에 스크래치가 났죠. 그래서 미국도 갔다 왔죠. 정말 웃긴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미국 갔다 오는데 수행원들은 코로나 음성인데 혼자만 양성이에요. 어디 이렇게 혼자서 싸돌아다니고 마스크도 안 하고 그렇게 급히 다녔는지 혼자만 양성이에요. 예,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진짜 비웃었어요. 저는 급하긴 급했었구나.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FBI 뭐 몇 명들과의 그런 어떤 회의하는 거, 뭐 미팅하는 거. 근데 거기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그래도 FBI에서 FBI 짱은 아니어도 서열 2위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거기 나왔던 사람들 설명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높은 간부도 아니더만요. 그리고 그 회의하는데 그 사진 보니까 저쪽에 막 사다리 있고 막 그런데요. 거기 그런 공식적인 미팅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는 미국 사람들이 사다리 같은 거 놓는 데는 그냥 창고란 얘기예요. 창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테이블 있다고 앉으라 하니까 뭐 그림 좋아야 되니까 자기네가 갖고 갔던 그냥 뭐 그림 서류 같은 거 쭉 펼쳐놓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패드 노란 그 메모 패드 하나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더만요. 이렇게 커피 있었나? 마실 건 있었나? 야 정말 저는 그거 보고 딱 보고 저 창고 같은 데서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저거 한 나라의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지만 그 자기 딸 문제로 자기 처가의 문제로 얼마나 가서 비굴하게 저는 10중 8구는 한동훈 스스로 간 거 아니고 FBI에서 좀 면담 좀 하자 그래서 끌려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그림이 그런 걸 모든 걸 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정말 AJN님께서 또 양성이라 하고 가족회의 할 시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나라를 내시준이님 말씀처럼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에 개념은 없어요. 나라를 나는 대표할 이유가 없다. 신경 안 쓴다. 이미 뭐 그런 것 따윈 관계 없어요. 자기네들 뱃속 차리고 이익 차리고 돈 벌고 뭐 그런 거에 올인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구미님 이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그놀리아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제가 한동안 갑자기 또 말을 했더니 목소리가 살짝 갈라서 네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네. 쉬고 싶은 거이기도 하겠죠, 페어하우스님. 네. 거기 가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저는 제가 영어를 그래도 보통 한국 우리 기준으로 우리 그 영어 학원의 성인반 기준으로 중급 실력 이상은 되기 때문에 영어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특히 비행기 같은 거 타면 그 여승무원분들이나 그 기장님들이 어나운스먼트를 하잖아요. 중간에 영어로 하시잖아요. 한국말로 한번 하시고 영어로 이렇게 한번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승무원들께서는 그냥 바로 영어로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보면 저는 그분이 국내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하셨는지 어학연수를 한 2, 3년 다녀오셔서 영어를 했는지 아니면 4, 5년 이상 체류하면서 현지 영어를 제대로 배우셨는지
그리고 뭐 액센트를 따라서 무슨 뭐 미국인지 영국인지 호주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인지는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분은 뭐 호주나 뭐 그쪽 영국식 영어 쓰는데 어학연수를 한 1년 반에서 2년 갔다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되고, 어떤 분은 이분은 미국에서 그래도 조금 오래 하셨는데 발음이 그 현지인만 할 수 있는 발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분은 그래도 뭐 미국이나 미국식 영어를 쓰는 곳에서 4, 5년 이상 거의 10년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분은 그냥 학원에서 했다. 그냥 완전히 한국식 영어다. 예. 이렇게 딱 표가 나죠. 예. 아마 지금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 외국에 계시거나 영어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어민들이 쓰거나 거기서 현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그분들만 알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 단어 몇 개가 있어요. 표현 몇 개.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저도 뭐 원어민처럼 못해요. 예. 그냥 딱 필요한 영어밖에 할 수 있는 수준 딱 그 정도예요. 예. 돌부처님 리얼리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리얼리 김건희 씨가 했다는 리얼리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미드 리얼리 같아요. 미드. 학원도 안 갔어, 그분은. 거기서 리얼리는 정말 무슨, 이걸 제가 그분을 무슨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서 리얼리는 그건 아니죠. 예. 뭐 폴미님, 그러니까요. 저는 저쪽이 좀 허전해서 저걸 띄웠는데 피노키오님도 그러시고 폴미님께서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 요 챗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거 그냥 보시면은 또 읽으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로 좀 몇 개 좀 몇 번 이렇게 며칠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한동훈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대한민국을 사정 정국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또 그래야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 세우고 망신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해서 대통령이 된 내가 옳았다.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다. 봐라.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기소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본인은 더욱더 입지를 탄탄하게 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목숨을 걸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목숨을 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저는 아직 시작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폴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다고 현 시점에 오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각 부처의 장관들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검사들이 그 해당 분야의 사건들을 맡아서 수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 경험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감원장, 이복현이라는 현재 금감원장인 사람이에요. 72년생이더라고요. 예. 아주 지금 한창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였어요. 그것도 금감원장이 된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우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금융 쪽인데 어떻게 검사 출신의 금감원장을 안 치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대답이 뭐냐면 경제 범죄를 다뤘기 때문에, 경제 범죄 형사부에 있었던 검사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잘 안다. 이 논리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검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논리입니다. 논리. 그렇게 했어? 아침에 거기 갔어? 그 다음에 뭐 했어? 그걸 왜 그렇게 했어? 근데 왜 거기서 네가 길을 건넜어?
그 길을 건널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로는 탁월합니다. 검사들이. 그거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논리에서 구멍이 나거든요. 항상 자기의 잘못된 거를 숨기기 위해서는 그 논리에서 어느 틈에선가는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이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논문이, 여러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그만 논문이라도 이 논문은 논리예요. 예. 기승전결이 매우 논리적으로 짜여 있어야 그 논문이 통과가 되고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지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논문을 지도하시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논리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굉장히 뭐랄까 날카로우시죠. 지금 저 아이가 하는 말에 논리적인 허점만 파고드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문 디펜스를 할 때 보다 완벽한 상태에서 논문을 디펜스 하도록 트레이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서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거기는 논리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맡게 되고 본인이 어떤 그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사건을 수사해서 어떤 증거들을 갖고 오면 그 전 증거들을 갖고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자기가 만든 결론을 내놓고 논리적으로 그걸 몰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치열함은 검사들이 탁월하죠. 하지만 문제는 특히 이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분야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학 아닙니까? 경제. 이 경제는 여러분, 우리 경제를 알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맞춰지고 그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론은 다 알죠.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이 얼만큼 되는지, 그 수요와 공급이 또 표면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의 다른 기후라든지 물건이 운송되는 조건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노동자의 노동력이라든지 뭐 숙련도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경제학 박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경제학만큼은 정말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논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보의 분석력, 그리고 그로 인한 추론, 그리고 상상, 물론 사실에 근거한 상상, 가능성, 잘 될 경우, 잘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되고 디자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범죄자를 잡아서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장명숙님, 교훈 논리도 없죠. 예. 거기는 구수해서 검사가 된 데다가 이제 장 자리를 가면서는 아랫사람들만 그냥 조지기만 하고 뭐 어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 그 수사하는 방식은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런대요. 그래서 이것만 했대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특별한 뭐 검사 스킬이 없는 거로, 조사 스킬이 없는 거로. 근데 그 뚝심하는 대단했답니다. 뭐 구술해서 검사가 됐으니까. 하여튼 그 경제 분야는 저는 정말 거기는 굉장한 베테랑, 학자, 연구원, 실물경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하여튼 다 아는 분들, 그 중에서도 베테랑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경제 범죄 형사부 있었다고 자기 아는 뭐 검사라고 거기를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저는 관심 있게 그분 그 이복현 금감원장의 소식이 올라오는 걸 포스팅을 한 이유가, 그분이
국내에 금융 관계되는 분들 수장들과 회의를 하거나 하는 뉴스들을 관심 있게 봐요. 근데 별게 없어요. 내용이 딱 그거예요. 니네 잘 해라.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니네 뭐 불법 같은 거 나오면 니네 죽는다. 이거예요, 메시지가. 그럼 검사 출신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지.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틀림없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마이웨이를 갈 것이고, 그러나 그 마이웨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그 모든 창피함과 고통스러움을 다 떠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게다가 조금 우울한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접을게요. 지금 한 55분 지났는데요. 1시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대우조선해양 지금 그 파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그 사진 먼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준비한 사진인데요. 지금 이 분께서 지금 저렇게 그 쇳덩어리로 만든 저 공간에 들어가서 파업을 하고 계세요. 예. 저기서 이제 뭐 투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날씨에 저 쇳덩어리가 여러분 열 한번 받으면 아시잖아요. 예. 지금 저 좁은 공간에서 저는 저걸 보면서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우리 아는 사람 막 이러면 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이, 저 가족들은, 저 사진을 보는 가족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17일째 저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저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분들이 오죽하면 지금 저러고 계시겠어요. 스스로 지금 저기를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또 약간 좀 그런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저거 하시는 분들 지금 다른 얘기는 또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신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 현재 낙하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으로 꽂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이라는 박아무개인가 하는 사장이 하는 말은, 지금 파업하시는 분들의 불법적인 시위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 입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으로 처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조선업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 사측과 노측이 합의를 해서 30% 임금을 삭감을 했답니다. 5년 동안. 근데 그 5년 동안 삭감을 한 결과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결과로 조선업계가 다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30% 삭감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받았던 수준 100% 맞춰서, 그때 30% 삭감한 거 말고 지금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100%를 맞춰서 우리를 정상적인 임금을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처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우리가 니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삭감했잖니, 그걸 니네가 알면 이제 정상적인 임금을 줘라, 얘들아, 회사야, 사장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저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거기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이 가 있는 한 해결 평화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해결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봐왔듯이 노동자가 다칠 겁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다치고요, 사측에서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습니다 하고 기자회견 한번 하고 끝납니다. 유가족에 대해서 합의금 뭐 어쩌고 하고. 그게 항상 반복입니다. 이게 완전 후진국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말씀처럼. 이게 왜 노동자가 왜 이런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예전에 이 펜대를 굴리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고 노동자는 천대를 받던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왜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고, 노동자들이 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블루칼라들이 화이트 칼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 열등한 직업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목소리를 제대로 왜 인권에 대해서는, 블루칼라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히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페이를 더 받아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진짜 좋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적어도 거기는 동등하게는 줘요. 시간당 페이, 최저임금. 청소하시는 분들,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 매우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저 일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자랑스럽고 즐거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페이가 굉장히 높아. 제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봐서는. 근데 그 페이를 받고 최저임금을 받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그만큼만 일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일하고 사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식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험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페이를 더 줘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시카고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거기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생. 아는 친구죠. 친구 겸 동생.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인이 필리핀 간호사였어요. 미국에는 그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필리핀 간호사들이 굉장히 미국 병원에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동작이 빠르고, 미국 그 간호사들에 비해서 동작이 빠르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이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미국 병원에 그 필리핀 간호사들이 매우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는 친구의 그 와이프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삽시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친정 가신다고 페북에 사진도 올리시고 또 뭐 반찬도 만드시고 하시던데 반갑습니다. 네. 그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네 집 놀러 간 거예요. 그 친구가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 그래서 이사를 갔더니 밖에서 막 더운데 막 정원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더운데, 걔가 되게 게으른 애였어요. 예. 그래서 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뭐 배짱이가 안에서 시원해 놀아야지. 그러니까 안 돼. 와이프가 쉬어야지. 와이프 집에 있으면 난 열심히 일해야 돼. 형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저희가 놀렸어요. 야, 와이프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너 이렇게 남편이 돼갖고 남자가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 비굴하게 그런 모습 보이면 되냐? 뭐 막 이렇게 막 농담을 하니까 와이프하고 그 친구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도 꽤 좋은 직장에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때 당시로 부인이 연봉이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간호사가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1억을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간호사 직업이 힘든 건 아는데 어떻게 1억을 더 받냐? 그랬더니 주로 그 친구의 와이프는 미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간호사 병원은 이렇게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8시간씩. 그러니까 나이트 시프트, 이 밤에 일하는 시간 주로. 그러니까 거기는 2배가 되잖아요. 정확히 미국은 그건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하면 곱하기 2가 되고, 휴일날 밤에 일하면 거기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건
미국은 거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건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회사 망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삽시다님께서는 호주에서 시누이께서 간호사 하신다고. 아마 호주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호주 얘기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친구의 와이프는 그러한 식으로 시간당 페이가 계산이 높게 될 때만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예.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그러한 노동에 대한, 간호사 짭도 노동이잖아요. 그게 환자들, 저는 솔직히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의사는 돈 많이 버니까 뭐 괜찮아, 뭐 의사들은 너무 편하게 벌어.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저희 일가 친척 중에 의사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간호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병원 가보면 그 생각을 해요. 환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만성 질환인 거죠. 어르신들은 관절이라든지 뭐 크고 작은. 근데 그 병원에 진찰실에서 식사하실 때 하고 잠깐 휴식하실 때 외에는 거기서 계속 환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그 의사 본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저보고 의사라 그래도 저는 하기 싫을 것 같아.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편찮으신 분들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가 아무리 높아도 저는 의사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의료직에 계신 분들, 힘들게 환자들 보시는 분들 정말 힘든 직종이라고 전 봅니다. 예. 이게 참 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분들 파업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요. 하여튼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이 노동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대우를 받잖아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은 보상을 못 받아요. 아직도. 앞으로도 그게 요원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뭐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는 대기업에 불리는데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앞으로 좀 터프한 그러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몇 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얘기, 그 안철수 바보 얘기 좀 하고 오늘 이 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철수 바보 얘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펑펑 쓴다. 물과 전기 그거 별로 좋지 않다.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나와서 제가 오늘 기사 나온 게 있었고 정리가 잘 된 게 있어갖고 제가 그걸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보 같아요. 예. 맨날 말만 저는 뭐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라 하셔도 뭐라고요? 아닙니다. 뭐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머리는 좋겠지. 뭐 의학 박사 했고 뭐 이거저거 했고 뭐 하니까. 근데 이 기사 어제 그렇게 대한민국처럼 물 펑펑 쓰고 전기 펑펑 쓰는 데 없다 해서 요거 좀 비슷했어요? 요거 그럼 조금 제가 또 연습할게요, 그럼. 가끔 여러분들 힘드실 때 한번 할게요. 안철수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이 안철수 말이 틀린 건 아니래요. 틀린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이 안철수 씨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이 전기세, 물 뭐 이런 게 통계 잡히는 게 가정용과 산업용이 구분이 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통계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기 많이 쓰고 물 많이 쓰는 거 맞대요. 근데 더 많이 쓰잖아요. 압도적으로 산업용으로. 국민들은 정말 얼마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금모으기 할 때처럼 우리가 단결해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서 금모으기 할 때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고비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뭐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아니 뭐 많이 펑펑 많이 쓰는 사람 놔두고 왜 우리 보고 아끼라 그러냐고. 마리님 그쵸? 예. 그러니까 제대로 삽시다니. 더 이상 어떻게 아껴. 아니 그러니까 80대 가신 저희 부모님이 선풍기 끼고 에어컨 안 쓰셨다니까요. 이번에 선풍기만 트시고 8월달에 더 더워지면 쓰신다고. 아니 전기를 쓰지를 않는데 쓰지를 않는데 어떻게 더 아끼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바보냐고요. 지 생각만. 그럼 자기네 집 가면은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을걸? 돈 많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장명숙님, 네, 빙의까지 아니고요. 빙의 될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니까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옥희님, 왜 우리만 뭐라 하냐고. 폴미님, 그거 하라고요? 안 됩니다. 이거요? 아, 래피디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기 아끼려면 라방을 줄이라니요. 안 됩니다. 아, 이 많은 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는 이 귀한 시간에 불금에 지금 저와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라방을 줄이다니요. 네. 제가 안철수는 좀 밀어볼까요? 여러분들 좀 만족도가 높으시네. 안철수. 안철수랑 한번 그러면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요거는. 아유, 오늘도 참 한 150여 분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또 1시간 넘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요즘처럼 덥고 짜증나고 우리 사회도 참 힘들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버텨내시고 또 방송 다 찾아다니시면서 들으시고 또 늦은 시간에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크게 뭐 새로운 유익함도 없는 그냥 그런 제 방송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1시간 넘게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 당분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시죠? 요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신경수 TV, 한글로 되어 있는 신경수 TV, 이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TV가 영어로 되어 있는 신경수 TV, 여러분들 이미 구독하고 계시고요. 그 다른 채널이에요. 한글로 되어 있는 TV, 요 신경수 TV, 요 채널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향후에는 그 채널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채널로 이사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또 한번 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경수 TV로 꼭 구독해 주시면 깊은 감사 더더욱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 구독하셨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셨을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야 아마 홍보를,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한 10여 분 정도 구독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 수익 창출 요건이 되면 그쪽에서 라이브 방송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그쪽 방송에서는 저도 수익 창출 요건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지금 이사 가려고 합니다. 요 채널은 제가 나름의 저의 그 어떤 추억 같은 게 있어서 요 채널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요 채널을 거기에 상황에 맞게 유지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쪽 채널 여러분 1000명 구독자와 4000시간을 좀 빨리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구글로부터 돈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로부터 후원이나 뭐 슈퍼챗 받을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고요. 그쪽 애들 돈 좀 뺏어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 가면 여러분들께 적당한 시기에 후원 부탁드려서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사회복지 시설 같은데 알아보고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쪽은 운영을 하고요. 이쪽 지금 요 채널은 그때 그 말씀을 이런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을 때 요 채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지지해 주시면 그쪽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랄까 호응을 해 주시니까 이제 뻔뻔스러워져서 처음엔 저 채널 구독해 주세요 말씀도 못 드렸어요. 처음에 열린공감 가서 방송하면서 구독 신 박사님 그 하시는 개인 채널 좀 홍보 좀 하세요 이런 말씀 하실 때도 제가 그 막
막 남사스럽고 창피스럽고 막 그래갖고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6개월, 7개월 전인데 이제 뻔뻔스럽게 여러분들께 제 채널 구독 좀 부탁드려요. 너무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 두꺼워지고 이게 적응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구독하시는 걸 저도 알죠. 네. 제가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좀 이끌어가고 여러분들 의지, 여러분들 그 어떤 지지, 여러분들 성원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고 좋고 좀 소외된 분들에게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계속 모색해 볼 요량입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개인만 할 뿐입니다. 네. 그렇죠. 오직 저는 구글 애들 돈은 좀 뺏어 먹어야겠어요. 제가 거기서 낸 세금이 얼마인데 미국 놈들. 그래서 그 돈만 뺏어 먹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레피리님께서는 얼른 꺼지라고 하시네요. 네, 음악 빨리 달라고. 오늘 음악 당연히 준비했죠. 오늘 또 의미 있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요 음악 꼭 들으시고 불금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고 이미 토요일이 됐네요, 여러분. 토요일 아침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요 노래 참 좋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면서 못하신 늦은 인사 나누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금에 저를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악 여러분들께 띄워